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좀 모아달라라고 호소를 한 건데요. 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대화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 협력안보연구원 이인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인데 알아보신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40대 공무원이 지금 실종이 됐는데 북한에서 원거리 피격을 통해서 사망이 되고 화장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로는 단순 실종이다, 지금 월북한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좀 우발적인 사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좀 넘겨서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일단은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예견된 사고다. 이미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얘기를 했지만 원인은 코로나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코로나 환자가 있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방역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이동 통제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지대에도 1, 2km의 버퍼존,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새롭게 에이브럼스 사령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일부 이제 북한 내부 들려오는 얘기는 북중 접경지대에서는 일단 자국민,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갔다 몰래 돌아오는 자국민에 대한 사살 사건도 있었다는 전언이 있거든요, 이미. 그리고 두 번째는 김포에 있던 탈북민이 개성으로 월북을 하면서 개성 전체를 봉쇄하고 국가 비상체제로 전환한 적이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그 사고로 이 개성 남쪽에 있는 해주 쪽에 있는 뚫린 쪽 해안지대 군부대 지휘관들이 모두 문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불법 월경제에 대한 사살 명령은 내려져 있었고 특히나 지금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곳은 바로 그 탈북민 월북 사건이 일어난 그쪽 인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추정컨대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었을 겁니다. 사살 명령이 그 자국민이든 아니면은 한국민이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우발 사고라기보다는 이미 코로나 차단이라고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물론 이제 상부와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안타까운 사고라고 볼 수 있죠. 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서해에서 이제 만약에 NLL을 넘어서 그쪽으로 북쪽으로 간다 그러면 월북 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흰 길을 던데 간다 그랬을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만약에 오지 마라. 너 코로나 의심되니까 너 오면은 너 죽는다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정상적이겠죠. 그런데도 갔으면은 사살됐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어디에서 지금 피납되는 위치 그리고 사망된 위치 이런 건 전혀 지금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나한테 더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또 하나는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재사회와 조직의 경직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긴장돼 있거든요.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범 케이스로 한번 그렇게 드립다 혼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위원장의 이야기하는 그거만 지침만 보고 여차하면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빨리 싹부터 자르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 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 상황이나 그걸 더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분명히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긴 해야 되는데 밝히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미 지금 사살을 하고 화형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사살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물에 빠져서 해류에 의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살아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먼저 묻는 게 정확한 거죠. 그렇죠. 어떤 이유로 여기 오게 됐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바다에서 빠졌으면은 인도주의적으로 그 사람 구해주는 게 기본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만약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만약 사살을 했다면 이건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 북한이 초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를 하고 또 개성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지도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사살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코로나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인도주의적인 그렇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주 뭐 세 분 말씀만 들어봐도 좀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본격적인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이후 2년 만에 유엔 총회 자리에서 종정선언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좀 기조연설 화상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 이슈에 다 매몰이 돼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닌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 어디 있다 보십니까? 일단 이제 6월달에 출간된 볼턴 안보보좌관의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책, 네. 그다음에 밥 우드워드 기자의 경로라는 책, 9월 15일 출간이 됐죠. 네. 이 두 책을 종합해 보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가 됐던 정황이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7월달에 방북한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했던 정황이 있고 그렇게 보면 종전선언이 이제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안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전선언에 대한 이제 사실은 많은 일반적인 어떤 시각으로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몇 가지 좀 속내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쟁을 끝내는데 이제 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아직은 정전이니까. 휴전, 근데 종전 종전선언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그런 단계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바로. 그렇죠. 그럼 평화협정의 1조가 종전선언이에요. 모든 전투행위를 중지한다. 2조가 이제 영토 조항 민감하니까. 3조가 이제 손해배상, 4조 네네. 포로 교환, 5조 관계 개선. 요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안에 종전선언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너무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평화협정이 어렵죠. 그러니까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 단계로 끄집어낸 게 노무현 정부 때의 구상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한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종전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이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종전선언은 바로 이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엔 연설에서도 이게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엔딩 포인트가 아니고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 입구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로 해서 실질적인 전쟁이 끝나고 아니면 모든 평화치료 선언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도 아주 복잡한 평화협정 체결 단계는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원장님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이제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치적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 내에 들어가 있는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끼리 그냥 이제 전쟁 끝났다. 사실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때가 이라크 전쟁 때, 아프간 전쟁 때 우리 국민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전쟁 끝났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라크 안 때리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미국식 종정 선언인데 이제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아닙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종전 선언을 하게 되게 될 경우, 그럼 북한은 그냥 그걸 그냥 정치 선언이니까 미국과 우리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안 싸우기로 약속한 거다라고 그냥 마칠 거냐 이거죠. 사실은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북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4.27 판문점 회담 이후에 하고 있는 가장 로키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던 모든 군사훈련조차도 북한은 그거 하나를 빌미로 잡고 본인들은 지난해에도 36발 정도의 지금 다 탄도미사를 발사하면서도 우리한테 끝끝내 하나도 못하게 하고 뭐 무기 하나 들이는까지 다 비난하고 못하게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게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북한이 만약에 종전선언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했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공세가 있을지는 우리가 너무 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종전선언이 불편하고 국민들이 불편하고 미국도 불편하게 여기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번에 왜 했는가? 제가 보니까는 배경 물으셨지 않습니까?
배경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배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네. 배경이 없어 보여서 사실 유엔 총회 자리였고 네, 전 그렇죠.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자리고 네. 전 세계 이슈가 최근엔 코로나19인데 좀 생뚱맞다라는 의견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경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생뚱맞게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굳이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름 이 3년 이상 동안 계속 이 임기 북한 동안.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했던 모습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를 뚫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세계 만방에 보이려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되는 건데 그럼 이것이 아직 뭐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는 뭐 의지를 보여줬다고 봐야 될까요? 운전대는 이제 더 이상 뭐 의미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명구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죠. 사실은 뭐 벌써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에 그 김여정, 그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 이인자라고 부르는 부부장. 그 여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남북관이 그렇게 엉망이 된 그쵸. 상황이었는데요.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운전다 이야기하는 건 너무 송구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참으로 이 배경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인 거죠. 그럼 사실 지금 뭐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한반도의 평화, 뭐 항구적인 평화 체제에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은 했는데 이 평화를 위해서 과연 종전 선언은 필요한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꼭 이걸 거쳐야 되는 건지. 뭐 앞에서 그 박사님께서 종전선언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뭐 정치 해주셨죠. 선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정치적 해주셨죠. 선언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평화협정, 협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라는 걸 정치적 또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2018년에 그 굉장히 남북 간의 정상회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냈었던 꺼냈었죠. 거죠. 예. 이제 근데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정말 평화협정을 위한 그런 무드를 만들기 위한 조성, 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카드로서 적절한가와 관련된 평가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그렇죠. 유엔 총회라는 무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꺼냈을까라는 걸 보면은 예. 근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 한반도의 평화라는 국정 철학이라는 그 키워드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국제사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한반도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시 한번 재공고하기 위한 그러한 의지의 표명 이외에는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북한을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갑자기 종전선언 카드이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북한을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상 관심이 전혀 없죠. 지금 네. 북한 내부를 보면은 지금 코로나 문제 또 경제 그 문제도 같이 폭우랑 있을 또 그 재난, 수해. 태풍으로 인해서 네. 재난 수해 문제로 굉장히 지금 삼중고를 그렇죠.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모든 문제는 지금 국내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바깥에 특히 신경 쓸 여력이 그렇죠. 없군요. 당 창건 기념일 또 75주년을 맞아가지고 재건을 복구를 10월 10일까지 마쳐야 된다라는 거에 지금 모든 거를 총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전선언 카드를 지금 꺼냈다고 했을 때 북한이 반응할 리가 만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일관되게 평화라는 그 키워드를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그냥 보여준 그런 맥락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짚고 넘어가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 협정과 관련돼서 보면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볼턴의 회고록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온가 하면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한테 법적으로 안전 보장을 해준 적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다 이 말을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 적이 안전 보장을 해준 적이 있느냐? 실제로 구두로는 몇 번 해줬거든요, 미국이. 네네네. 전쟁 하지 않겠다, 침략하지 않겠다, 뭐 이야기는 몇 번, 4번인가 해줬더라고요. 나도 이제 다 찾아보니까 그래 예. 한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안 해. 이 말이면 협정으로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종전 선언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도 이게 별로 지금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우리 대통령도 좀 열심히 이거를 가지고 유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유엔 연설에 사실 제가 볼 때 유엔 연설에서의 전 핵심 코드는 종전 선언이 아니고 네. 다자주의였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다자주의다. 예,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이 다자주의라는 맥락을 가지고 종전 선언까지 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다자주의, 거기에서는 아주 소프트한 다자주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방역 보건의 이제 다자주의, 네, 다자간 협력체를 협력 하자. 이야기하고 예. 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북한에 대한 그 안전 보장을 다자적인 협상을, 다자적인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있는 표현을 보면, 제가 원래 그 다자안보가 제 그 학위를 제가 그걸로 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의 그 구상 중에는 다자안보 구상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핵심은 앞으로 이제 종전선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다자안보에 대한 구상을 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 그 일단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더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실- 맥락 부분에서요. 조금 이제 좀 두 분하고 결이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우리 안보라인, 외교 안보라인을 바꿨거든요. 예, 그렇죠. 외교는 뭐 좀 아니지만 예를 네네. 들면 송영길 장관이 바뀌고, 예, 안보실장, 서훈, 네.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실장, 국정원장, 네. 그다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모두 북한 문제에 특화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뚫겠다고 지금 예, 만들어 놓은 라인업을 시스템이 체제인 바꿨어요. 거죠. 예. 뭔가 움직이고 있겠죠. 두 번째,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7일 날부터 1박 2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복수 외교설팀 확인했거든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북측 인사는 접촉할 계획이 없고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한국을 견인해 내게서 온다. 지금 그럴 상황 아니거든요. 그리 급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니멈은 북한이 대선에 방해를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ICBM이나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것. 이 상태 현장 유지. 맥시멈은 지금 뭐 그 러스트벨트 경합조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쫓아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합 우세로 굳어질 바이든이 가능성이 높다는 현재 현 상황에서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모종의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은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DVD 독립기념 DVD 받겠다고 하는 김 회장이 워싱턴만 가도 세계 주목을 받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맥락은 사실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 북미 간에 논의가 됐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이 임기 후반입니다. 이제. 그렇죠. 대선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 벌써부터 뭐 신문지상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내년은 사실 국정 동력이 많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이 사실은 골든 타임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에 여기서 성과를 도출하면 예. 집권하면 깰 이유가 없고, 민주당 정권은 보수 정권, 공화당이 합의한 약속들을 안 깨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거기서 출발하지 깨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상황은 지금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건 절박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수해로 한경 남북도 광산지구에서만 10,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답니다. 지금 사망자만 예, 10,000명이 넘어요. 한경북도 남북도 지역에서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 체제는 더 불안성이 커지죠. 흔들흔들하네요. 그리고 만일에 하나 바이든이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외교 안보 라인 꾸리는 데만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내년 그럼 또 취임은 시간이 1월이거든요. 가네요, 계속. 내년. 그러면 또 협상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대선 전 올해가 사실은 한 번 더 평화협상의 골든 타임인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종전선언이란 저 제안은 요걸 입구로 해서 뭔가의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안은 북측 인사를 만나든 안 만나든 간에 중국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 비핵화 협상의 재개 혹은 북미 대화의 재개, 볼튼. 예, 그 가능성이 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제 언급을 하고 또 그 전에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장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앞서도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뭐 작년에 서해 포사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졌다가 결정타는 확실히 6월 달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 폭파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지금 뭐 교착 상태가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이 남북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또 해석을 달기도 했어요. 이게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북한이 뭐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는 책임은 이제 뭐 없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원장님 보시면 어떠세요? 어떻게 지금 이인영 장관의 멘트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요, 이번에 이제 이 대북 정책 라인을 이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서원 국가안보실장 이제 이 박지원 국정원장, 예, 국정원장, 네, 통일부 통일부 장관. 장관은 사실 이 이인영 세 사람이 장관이죠. 다 선들이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인영 장관은 조직은 조그만하지만 사선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들어본 바에는 좀 굉장히 세게 통일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이 세 사람이 사실 이게 케미가 사실 맞기 어려워요. 서로가 그러니까 각자가 너무 지금 포지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먼저 뛰어나가려고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이면은 좋겠지만 먼저 뛰어나거나 수위가 안 맞게 되면은 꽤 어렵게 이게 삐끗했겠다는 생각이 나는 이미 벌써 제가 알고 보면 좀 그런 모습이 저는 들리고 있는데요. 뭐 좀 그런 그런 속에서 이인영 장관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했죠. 예. 저 근거가 뭐냐면 이제 김여정 동생이 6월달에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는 7월달에 이제 당 군사위원회 이제 임시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렇죠. 스톱시켰다. 이게 이제 관리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관리했다고 보면 관리한 거는 맞는데 실제로 연락사무소 폭파는 이 4.27 정상회담 때 합의 결과로 만들어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사실은 깨진 거라고 봐야 되지 이 않나요? 최고 존엄이 손으로 수기로 사인해가지고 해서 서면에서 만들어 놓은 그 상징적인 건물이 이인자가 일순간에 뭉겨뜨린 거죠. 거거든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것이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아니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욕심이 앞섰다. 앞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이인영 장관 같은 사람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를 생각해서 뒤에 거는 빼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욕심이 앞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저건 우리 돈으로 지었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이거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지라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만 저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연락사무소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지난 3년여 동안 했던 결과물로도 많이 평가받고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폭파가 됐는데 한때는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고 지금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인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보면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그런 유엔 총회 연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화라는 키워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평화를 위해서 또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 이제 치유를 또 강조했죠. 네네. 그래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폭발을 했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치유라는 키워드를 썼고 또 대통령은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평화를 위해서 모두 다 포용해야 되는 네. 다자주의로 포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평화를 위해서 치유 포용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냐라는 거죠.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상대방이 응했을 때 그때 치유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고 평화를 앞세워서 치유라든지 포용이라든지 그러한 미사억으로 그거를 덮는다면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지 하는 그러한 여론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최근에 그 선전 매체인 메아리에서도 예.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평화를 많이 언급한 정부가 이번 정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평화 노름에 자기네들이 놀아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지금 북한이 우리가 평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야기했을 때 저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난 3년부터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그 평화라는 걸로 이 대북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걸 협상장에 끌어내기보다는 다른 방법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곳이 저희랑 대화를 해야 되고 지금 뭐 항구적인 평화든지 뭐 비핵화라든지 논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상대방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하고 굉장히 강경하고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평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럼 나중에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제가 이제 엄마 딜레마라고 하는 엄마 게 딜레마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번에 그 확인은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번에 그 공무원 피격 사망한 분 네네 연평도 보통 국가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지금 배경화면도 나옵니다만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죠.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실타래 풀듯이 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국력이나 성숙도에서 봤을 때 북한보다 월등히 위죠. 그렇죠. 뭐 국력은 경제력은 뭐 4, 50배는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를 지키는 국가거든요. 왜 엄마 딜레마냐면 엄마하고 아이쯤 될 겁니다. 북한하고 우리의 수준이. 그럼 애가 백화점 가서 물건 장난감 사달라고 뗐을 때 엄마 사장 안 봐줘요. 아 그렇죠. 그냥 바닥에 눌러 뒹굴고. 그럼 난 무조건 저거 사달라고 그렇죠. 그럴 때 애한테 정상적으로 왜 철이 없니? 두들겨 패거나 그다음에 애를 설득한다고 설득이 어렵거든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에게 예를 들어서 저 사과해라, 저 배상해라. 그럼 북한이 배상 안 하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사줄지 말지도 고민하게 되는. 근데 엄마로서는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좀 더 커졌을 때는 상황을 이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떼쓰는 애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면 안 사줄 수 있죠. 그런데 두들겨 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모든 일이 엄마한테 피해가 다 돌아오는 거죠. 네네. 상황이 더 악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우리 뭐 저자세다 왜 저러느냐 당당해라라고 하는 일에는 북한이 쏘면 우리도 쏘면 돼요. 서로 포기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 피해는 우리가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만 이건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난 모두의 딜레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가치와 기본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사실은 굉장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럼 사실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 나름대로는 뭐 평화다 이러면서 다독이는 멘트를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북한은 그러면 우리 아이인 북한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인데 현지 시간으로 28일 날 이제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이제 기조연설을 해요. 또 거기서 어떤 입장을 과연 내놓을 것인가, 북한은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리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어느 정도 수위와 어느 정도 톤의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이번에 유엔 이 연설할 때 그 이성건 외무상이 데뷔를 하나 사실은 생각했는데 첫 데뷔를 할 것인가? 네, 그 이성건은 결국은 이제 안 나타나고 김성 그 북한 유엔 대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그런 말 했었죠. 이제 이 지금의 상황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미국에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또 하나 이야기인가 하냐 뭐냐면은 이제 싱가포르 그 합의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싱가포르 합의를 지켜라에 해서 북한 이야기는 합의를 지켜라는 세 번째 그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 그 영구적 그 한반도 평화 체제 하는 것 그리고 그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설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미난 게 그 이야기를 하다가 꽤 오랫동안 이제 북한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싱가포르 합의를 지켜라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미국이 그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북한 보고 싱가포르 합의 지켜라라고 역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비핵화하긴다 그렇고 왜 안 하냐라고 막 짚고 나고 나서부터 북한이 이제 그 싱가포르 합의 지켜라라고 미국한테 요구를 안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 사실 제가 볼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지난해 이제 김성 대사가 그의 했 두 가지란 말이에요. 미국이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미국이 결정해라. 네. 그 결정하는 핵심적인 뭐냐면은 싱가포르 회담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이야기였는데 예. 과연 올해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일단 싱가포르 회담 이야기는 하기가 머쓱해지는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지금 상황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도 그랬지만 지금 모든 나라의 지금 화두가 뭐냐면 코로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거든요. 북한도 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공식적으로 본인들은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지금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지금 10월 10일 당 창건 75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원래 이 가난한 집이 좀 이렇게 좀 바깥으로 뭘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북한이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엔 연설은 뭐 다른 것보다 본인들이 코로나 잘하고 있고 이렇게 성공적인 방역을 하는 모범적인 국가다. 뭐 그런 이야기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은 해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면 좀 힘들다고 표현을 할 만도 한다는 안 생각이 하죠, 들 정도인데 북한은. 네, 안 하죠. 그러진 않을 거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그럼 뭐 어떠세요? 이호령 의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일단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예. 굉장히 자주, 자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그 대사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를 네네. 해내겠다는. 그러니까 자주 자위를 강조를 한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그 당 창건 기념일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갖고 온다 해도 그거는 북한의 자위적 차원에서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당위성을 포장하기 쓰는 위해서는 거네요. 당위성을 위해서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자주 자위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예. 사실상 북한이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없잖아요. 네. 경제적인 성과도 없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 내세울 거는 국방 분야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자위력 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10월 10일에 만약 전략 무기를 보인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후 시험 발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정당한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서 유엔 무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그 정도 즈음에서 북한이 혹시 군사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아니면 뭐 그 시험 발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전략 무기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줄 수도 공개하는. 있는 거죠. 어떠세요? 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예. 고강도 도발은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정신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요. 정말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전술적 전략적 도발을 할 때 과연 북한도 민심이 있는데 그 호응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거의 정설이 북한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 도발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유력한 게 SLBM 발사거든요. 심포에서. 네. 근데 지금 신형 플랫폼, 그러니까 북극성 3를 쏠 수 있는 그 발사관이 네네. 지금 장착된 잠수함은 지금 없어요. 건조 중입니다. 그럼 SLBM을 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난해 10월에 쐈던 건 이제 물속에서 바지선에서 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비용도 또 많이 했던 들고.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열병식에서 지금 나왔던 저 잠수함은 지금 예. 지난해 7월에 물 밖에 있었거든요. 네네네. 잠수함은 진수하고 나서도 한 2년 동안은 그 실전에 배치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퍼레이드. 예. 제가 듣는 얘기로는 북한이 지난해 단거리 발사체를 많이 쐈거든요. 사종,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 이스칸데르급. 이 부대 편성이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직접 중앙군사위에서 말한 적이 있고요. 그 부대 편성, 새롭게 편성한 부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화상 15형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수도 있겠죠. 아직 쏴보지 않은 거. 전에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네. 무수산도 발사하기 전에 보여줬거든요. 이런 정도 형태에서 아마 상황 관리를 할 것 같지 고강도의 도발을 하기에는 지금 전략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북한 내부의 상황이나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앞서서 이매 원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자주의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다. 핵심은 다자주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를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국은 빠져 있더라고요. 미국은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이걸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건지 저도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실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거는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를 나열을 했었잖아요. 네, 했죠. 그러니까 몽골까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 일본을 우리 그 한국 정부 사실 일본하고 이제 별로 좀 좋지 않은 사이가 관계인데 좋지 일본을 않은데. 넣었는데 미국을 빼고 그렇게 해서 지리적인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코로나로 방역 보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 진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잣대가 될 텐데 예. 그렇다면 미국하고 중국이 다 포함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미국을 빼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 그러게요. 저는 드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상뿐만 아니라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저런 식으로 북한이 호응해가지고 저게 탄력이 붙어가지고 만약에 보건 협력이 이루어진다. 네네. 다자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중국의 백신이 지금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코로나 백신이 지금 가장 앞서 있는데 네네. 그럼 중국의 코로나 백신 가지고 일본, 몽골, 한국, 북한이 아마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지겠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한국이 지금 3천만 명분을 일단은 확보하겠다. 했죠. 그런데 1,000만 명은 그 국제 그 기열 공동 부담하는 거로 일단은 하는데 2천만 명분을 아직까지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할지 될지 결정하지 않은 봐야죠.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할지 아직 그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다자 보건 협력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거 조금 제가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저렇게 되면 중국의 백신을 받고 중국은 그러면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반도체 요구할 겁니다. 최근에 압박을 화웨이 받고 때문에 이제 있는. 반도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1년치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든 이 화웨이가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수준의 반도체는 뭐 삼성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백신을 받고 반도체를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 방역협력체 구상은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금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주고 봐야 되겠지만 예. 현실화될 때는 지금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아까 조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이 대선이 될 때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도 그렇고 미국에게도 그렇고 북한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 총회에서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선까지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언급을 해서 뭔가 만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식이 미 대선 이 전까지 중요한, 네. 그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 다루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아. 트럼프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지금 중국 때리기에 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트럼프 전 재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모든 이슈를 중국에 집중을 몰아버리는. 시켜야지만이 국내적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의도적으로 북한 이슈를 빼버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북한 문제를 건드렸다고 한들 그것이 트럼프 대선에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건 지금 중국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북한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떠세요, 조 의원님?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국 때리기는 선명성 경쟁이에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요. 바이든은 더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만 가지고는 밋밋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안 때릴 수는 없지만 차별화가 없다는, 차별성이 그렇죠.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생각만큼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집권하면 중국이 더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인권이나 이런 보편적인 가치나 지금 미국은 얘기 안 했지만 예. 이번에 의미심장한 게 마크롱이에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네. 중국의 가장 아픈 영리를 건드렸어요. 신장 위구르. 아, 위구르지요? 예, 네. 거기서 인권 문제, 강제 노동.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가면 분명히 노골적으로 더 개입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바터가 가능한 사람들이지만 민주당은 인권과 가치를 중시하거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는 40분 연설을 했어요. 2017년에는. 그때 북한에 대해서 5분 동안 연설했습니다. 2017년 위기였잖아요. 네네. 그죠? 그다음에는 2분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지난해 굉장히 1분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의 비중이 점점 주는. 그러니까 올해는 7분밖에 연설을 안 했어요. 전체 시간이. 전체가. 그러니까 언급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대리기, 그다음에 이란 문제,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중동에서의 평화, 이 정도. 그러니까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축소된 발언이었고, 예.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 진행자답게 항상 참신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과는 관계 없습니다, 별로. 새로운 시선을 잡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만일에 워싱턴을 간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언론이 코로나를 주목을 뛰어넘어서 집중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또 한 번 트럼프, 김정은이 만난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카메라 거기 돌릴 거예요. 결과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절대적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 깜짝 이벤트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 전략들이 있지만 경제 전략 안 통하죠. 트럼프가 제일 내세웠던 거 코로나로.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대리기는 선명성 경쟁이죠. 예. 다른 이슈가 별로 없어요 지금. 크게 보면. 그럼 결국 북한을 짚겠다. 결국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단골로 써먹었던 것처럼 아직도 제가 보기엔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유효하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 정세는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사실은 2018년, 19년 초까지는 이 재선이라는 거 있고 거기다 탄핵이라는 그 정치적 숙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맞아요. 이 북한 문제를 나름 정치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재선에 선거하고 나면은 북한에 대한 이용도가 확 떨어집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뭐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시는 북한으로서도 지금 가장 미국이 신경을 바깥으로는 안 나타내더라도 신경을 쓰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실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 그 속으로 신경 쓰는 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북 한반도 굉장히 평화에 어려워지는 뭔가를 거죠. 실질적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가 어떤 식으로든지 올해가 어쨌든 본인들이 몸값을 가장 높이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 근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거의 지금 놓치고 있다. 내년 되면 아마 김정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좋은 기회는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만 이제 남게 되고 바이든이나 트럼프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이제 대선이 이루어져서 뭐 재집권에 지금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 만약에 한다 할지라도요. 네. 이 시계의 추라는 게 지금의 정권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새롭게 간다는 부분은 어쨌든 그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20전보다 더 좋은 시절은 아마 환경은 너무 못 찾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효령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원장님은 일단 재선한 이후에는 별로 효용성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평가도 있는데 또 다른 식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면요. 예. 또 박사님이랑 견해를 약간 틀린 다른 입장을 한번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북한이 그 국내 사정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전략적인 도발을 하는 게 굉장히 악재인 거죠. 쉽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네. 한다면. 그러나 그거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라든지 이런 게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이냐라고 퀘스천을 던지면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북한과 이렇게 대화와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인내는 북한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우리가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해 근데 본다면. 현재 북한의 상황이 뭔가 오래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네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체력이 아닌가라는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게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대를 하고 얘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것이 동북아 질서라든지 아태 지역 질서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런 카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태여, 김시월의 깜짝 방문과 같은 김여정이 미국에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그렇죠. 그렇고 미국 역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지금 뭐 대화를 한다 한들 그것이 직접적인 카드화 되어지 있지도 않고 또 지금 뭐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떻게 다시 정상화되는 그 궤도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예. 대선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10월이라든지 올해가 뭐 북한이나 미국에 있어서 다시 평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그 둘 다에게 골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환경을 양쪽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상황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렇다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예. 지금 아까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중국은 이제 지금 이 재선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뭐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남북 관계에 어떻게 개입을 할까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양재츠 정치국 상무위원 6명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국제담당.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부산에 왔거든요. 서울도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지금 무슨 문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다가 이게 어려우니까 첨단 기술적으로 핀포인트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인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의 협력이 없으면 중국의 대국 굴기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이제 안 주기로 결정했죠. 파이브 아이스,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까지. 네네. 그다음에 EU는 또 영국 중심이 돼서 홍콩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중국에 대한 EU가 이 가치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본이 주겠습니까 중국의 기술을? 그저 대만도 이제 미국이 그랬었죠. 대만 관계 지금 거의 국가 이제 인정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두 개의 대만, 두 개의 중국으로. 그럼 그 기술을 받을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양대츠가 부산까지 왜 서울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와중에 양측 다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부산에 와서 서훈 안보실장관 만나고 간 거거든요. 필요한 것만 딱 예. 취해서 간 제가 이 거예요. 얘기를 왜 장황하게 드리냐면은 그만큼 중국의 코가 석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 관리가 될 때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관리하는 거지. 중국 본토가 지금 힘들어지는 정말 시진핑 정권이 힘든데 힘든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상황에서는 없네요, 또.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변수는 지금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져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까지 하면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중요한 시점인데 뭐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10월에 과연 어떤 이벤트가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서 앞으로 정세가 또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한범 박사님 또 이호령 연구위원 이인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